현직 대통령 구속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윤,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어제 새벽 2시 50분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현재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서울구치소에 저희 기자가 지금 직접 나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장덕진 기자 연결해서 좀 알아봅니다. 장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6평 정도 되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는데요. 구속 이후에는 3평 규모의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독방에는 화장실과 관물대, 이불과 베개 등 침구류와 함께 TV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수인 번호를 부여받고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체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미결 수용 카키색 수용복을 입고 상반신을 촬영하는 머그샷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을 제공받는데요. 오늘 아침은 뭇국과 고추장아찌입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도 만날 수 없는 건데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서울구치소와 공수처에 경비에 투입되는 경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해 기물을 파송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구치소에 경력 120여 명, 공수처에 60여 명이 배치됐는데 오늘부터는 경력을 2배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지자들이 구치소나 공수처로 몰려들거나 추가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장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 현재 이 구금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 수용복 입고 머그샷, 10제곱미터 독방을 쓸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난 다음에 수용복으로 갈아입었겠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입소 절차입니다. 먼저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수용 번호가 나옵니다. 이 카키색 옷에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번호가 있죠. 몇 번. 네, 이제 수감 번호, 수용 번호가 발부가 되고요. 간단한 이 정밀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결 수용자복, 이 제가 말씀드린 그 카키색 군복 같은 이 그런 색깔의 이 수용자복으로 환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얘기를 하죠. 얼굴, 뭐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얼굴 사진을 찍게 된다라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용이 된다라는 건데 어디로 수용되느냐? 독방이다라고 지금 제목에 나왔죠. 이렇게 생긴 독방이라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 내부입니다. 여기가 출입문인데요. 네. 보온이 되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접이식 이불이 있고요. 책상 옆 밥상, 그리고 TV가 있고 요 뒤로 들어가선 불투명한 벽으로 막혀 있는 화장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한켠에 창문이 조그맣게 있는, 여기에 관물대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의 대략 한 3평 정도 되는 독방을 윤석열 대통령 쓸 거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상 초유의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사상 초유란 말을 생각보다 좀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란 단어와 구속이란 단어를 같이 쓰게 될 줄은, 이건 정말 생소한 일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의 머그샷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현직 대통령의 머그샷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전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네. 전 대통령도 다 수감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아니면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서 수용이 됐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머그샷을 들고 사진 찍는 경우는 없었어요. 네. 머그샷 사진은 교도소 들어가면
당연히 거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수임번호 들고 네. 얼굴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게 헌정산 초유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전에 이제까지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호 문제랄지 네. 아니면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감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수감자들 관계랄지 그럼 어떻게 이제 대통령과 어떤 뭐 같이 겹치 동선을 하지 않게 할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뭐 운동 하루에 원래는 이제 일반 수용자들이 이제 30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아마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관절할지 아니면 그 전에 본인의 어떤 사택인 서초동에 이제 집에서 사는 것과는 네. 엄청나게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또 식사 자체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과 다르게 식사는 줄 수 없어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할 것이고 또 미결 구금자는 그 수의가 카키색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기결수 좀 약간 틀린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또 적응을 해야 할지.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구속적부심을 아마 청구를 신청을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재판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적어도 뭐 구속기간 만기가 6개월인데 뭐 그것까지 거기까지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상 초유의 일인 거죠.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됐으면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호를 해야 될지, 다른 수용자들과는 어떻게 이 차이를 둬야 할지 이런 부분들과 다 마찬가지로 어느 것 하나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고 가보고 싶지 않았던 길인데 가게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잘 서로 간에 좀 정리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시일야 방성 대곡이다. 네, 이날 목 놓아 웁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을사늑약대에 나왔던 얘기인 건데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지금 여기서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다. 그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꺼내지 않는 수준에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분히 뭐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입장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어쩌면 변호인단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이 이번에 이 내란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충실하게 수사에 응했다 할지라도 구속이 되고 처벌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든지 또 진술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한다면 본인들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대중선동 이것 하나만이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대중 앞에서 이 영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표정 관리를 하고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김수민 위원님 말씀은 사실상 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진 문구를 배치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본인들도 예측하지 않았겠냐라는 말씀도 같이 좀 붙이셨는데 네. 지금 어쨌거나 영장의 발부가 이미 된 상태인 거죠. 근데 영장이 그러면 어떠한 사유로 발부가 됐느냐라는 겁니다.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 발부한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뭐라고 썼느냐면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자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 한 줄만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다음 기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엔 경향입니다. 경향은 체포 저지, 혐의 부인, 조사 거부, 윤석열의 자승자박이다. 그러니까 한쪽에선 어떻게 증거인멸 우려 요것만 갖고 구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향은 지금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자승자박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한민국은 이제 현지 대통령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구속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다수를 이룬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이제 공수처 수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원의 어떤 영장까지 과정을 보면 좀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봐요. 현지 대통령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공수처의 어떤 뭐 수사권 이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네. 이제 법원에서 일단 영장 심사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적어도 대통령에 대해 영장 심사를 하려고 하면 영장 전담 판사가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토요일 날 영장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영장 전담 판사가 특별하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월요일 날 영장 심사기를 잡든지 평일 날로 그래서 이 심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영장 발부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네. 좀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어떻을까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영장 발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도주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썼는데 지금 15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과연 범죄가 소명이 되었는지 여부랄지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했는지 또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사유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또 증거인멸 우려도요 좀 자세하게 어떤 게 증거인멸 우려냐 이거 어차피 역사에 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서 영장을 전문적으로 발부를 결정하는 판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냥 뭐 몇 자 끌적끌적 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자 증거인멸 우려 있다 해가지고 이걸 딱 영장을 발부해버리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 측이랄지 윤 대통령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자범들에게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거냐. 그래서 이분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절차에 있어서도 좀 더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이 범죄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사실은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뭐 몇 자 적어서 꿀쩍꿀쩍해서 영장 발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사실상 조선일보와 경향일보를 다 합쳐놓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아마 대다수의 법조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땐 구속을 예상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인즉슨 구속이 될 만한 사유라고 많은 법조계의 이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유를 15글자만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어떤 역사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맞는 것이냐.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두 가지를 다 같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좀 보기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영장 발부 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에 법원에서는 국회 체포 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됩니다. 고문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두 사람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봤습니다. 요지는 그거죠.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 야당과 왜 다르게 우리만 이러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국회가 체포동의까지 했던 이재명도 2심까지 실형 선고하면서 조국도 이 구속을 안 했던 판사들이 공수처 청구영장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번 영장 발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다.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이번엔 2030 청년들까지도 같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현재는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김수민 의원님, 지금 얘기를 보면 이거 반헌법적인 반법치주의의 극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걸 이 법원의 결정을 좀 납득을 할 수 없다라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과 함께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는 구속 안 했잖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재명 조국 전 대표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안이면은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을 안 했던 이유가 그동안에 그 대법원의 예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서 정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구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또 작용을 해서 네. 법정 구속이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체포동의를 거쳐서 받고 일부 혐의는 소명이 됐고 일부 혐의는 되지 않았는데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혐의가 당시 위증교사거든요. 근데 위증교사는 보통 상당히 좀 형량이 그렇게 높은 그 범죄가 아닙니다. 뭐 가중을 한다고 해도 한 2년 조금 넘어가는 그 네. 정도의 범죄인 것이고 사실 구속에서는 범죄 중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것은 최소 무기징역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혐의가 다 유죄일 때 네.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가 또 중대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라고 당시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고 앞으로 사실 법정에서 뭐 위증교사라든지 공직선거법 말고 이 정도 말고 이제 더 뭐 배임이라든지 제3자 뇌물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법정 구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구금을 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법정 구속의 경우는 영장 발부의 절차가 없거든요. 네. 근데 국회법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체포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정 구속의 경우에 비회기 중이라고 할지라도 체포동의를 밟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입법 미비의 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 예전에 주진우 의원이 법조인답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법정 구속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입법 미비 때문에 법정 구속을 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런 걸 입법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혐의도 다르고 범죄도 네. 다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 내란 혐의라는 것이 생중계됐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뇌물죄인데 뇌물을 받는 현장이 뭐 12월 3일에 잡혔다. 그럼 네. 벌써 구속됐겠죠. 그런 게 봤을 때는 이 혐의와 죄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를 같은 선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양쪽의 혐의가 다른데 이 범죄의 중한 정도가 다른데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영장이 사상 초유로 발부가 됐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거치는 게 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구속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판단을 하는 게 영장 실질 심사인데 여기 원래 윤 대통령 나오지 않는다고 했었다가 급작스럽게 나갑니다라고 전격 출석 결정을 했죠.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윤 대통령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영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부가 된 것이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윤 45분간 직접 변론했지만 8시간 뒤에 구속영장 발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45분 동안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일단 심리 중에 40분 동안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최종 발언으로 5분 또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45분 동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대략 어떤 얘기였느냐.
다음 그래픽 같이 볼까요? 이 실질심사에서 양쪽의 입장 차입니다. 일단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증거인멸 혐의가 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 이 공수처에서는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현직 대통령 신분, 이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고 그리고 관련자들이 다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접촉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 네, 윤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여서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위기사태 아니었다, 위헌 위법이다. 국회 기능 마비 시도가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을 했었던 거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 하지만 공수처는 아니다. 정치활동 금지 등등의 이런 부분들 다 국회 봉쇄 이거 다 좀 이 마비를 하려고 했었던 거다라는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자체 공수처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해서 있지 않느냐. 사실상 첫 번째 부분 말고 나머지는 다 그전에 기존 했었던 얘기 드린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요런 내용을 토대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45분 동안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김광삼 변호사님 달변가라고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주장 토대로 45분 동안이나 재판부 앞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건 윤 대통령 얘기에 재판부가 설득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45분간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대통령은 자기가 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법 위법 헌법 위반이 아니다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판사에게 그걸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는 걸 워낙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45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 아무리 중대한 사건도 대부분 보면 이제 변호인들이 다 변론을 하죠. 그리고 피고인이랄지 이제 당사자들은 뭐 그렇게 짧게 뭐 그렇게 길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5분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네. 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뭐 법정에서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또 판사들은 거의 이제 그 의견서에 중점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대통령이 45분 동안 어떻게 보면 이건 범죄가 아니다라는 스스로 변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부에서 뭐 영장전담 판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질문은 또 거의 한 번도 안 하고 마지막에 한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판사가 너무 이렇게 영장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것은 뭐 무조건 영장을 발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많이 숙고를 한 끝에 영장을 발부는 했겠지만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앞으로도 뭐 적부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법정이랄지 재판받을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네.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법정이랄지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셀프 변론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아주 반복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셀프 변론을 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것이다. 헌재에도 있을 거고 앞으로 뭐 진행되는 상황에서 종종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죠. 사실 45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 윤석열 대통령 설명을 한 거다. 근데 영장 전담 판사는 딱 하나 물어봤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딱 하나는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네. 영장 전담 이 차은영 부장판사 뭐라고 물어봤느냐. 딱 유일하게 대략 한 5시간 동안 한 이 심사에서 하나 물어봤는데 그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 진짜 창설할 의도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입법기구가 쪽지에 적혀 있었던 거죠.
그거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비상입법기구 제대로 할 생각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일단 요 쪽지 얘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일단 부장판사가 이 차은정 부장판사가 딱 하나 물어본 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김수민 의원님. 이 부분이 뭘 뜻하는 거길래 콕 집어서 요거를 물어봤느냐라는 거죠. 네, 제가 평가하기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질문이었다고 보여지고 두 가지 정도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계엄법상으로 이 계엄사령부가 행정, 나아가서는 사법까지도 기능들을 거의 맡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갖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만큼은 절대로 저해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일날 12월 3일에 보면 국회를 경찰이 막아서고 또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어디까지 가려고 했느냐?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것이 비상입법기구입니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헌법기관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관련 증언,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증언을 한 사람이 네. 최상목 부총리거든요. 근데 주요 관련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구속이 돼 있는데 구속되어 있지 않은 이번에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의 증언 이런 것들을 또 토대로 한 사실이 바로 비상입법기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조금 전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속보냐? 윤 대통령 측 오늘 오전 공수처 조사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이 구속이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제 오후 2시에 조사 나오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거절한 상태죠.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다시 한번 조사를 통보를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 조사도 받지 않겠다. 받기가 어려운 이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윤 대통령 쪽에서 좀 밝혀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영장 전담 이 차은정 부장판사가 영장판사가 직접 물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는 거냐? 아까 최상목 권한대행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이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당시에는 경제부총리죠.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줬던 쪽지 안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하라.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라. 이게 지금 이 부장판사가 직접 물어본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리고 국회 관련 보조금 및 지원금 차단하라. 라는 얘기 등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최상목에 준 쪽지 내가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제가 뭐라고 적혔느냐. 영장판사 질문에 책임 회피성 대답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김광삼 변호사님. 내가 했는지 김용현이 했는지 가물가물한데요. 이게 김용현 전 장관한테 책임 회피 넘기는 거 아닙니까? 라는 뉘앙스가 제목에 지금 담겨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뭐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운이 있었는지 누가 썼는지 확실히 알면서도 답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내란죄랄지 탄핵 사유에 있어서 이 쪽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서 쓰일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포구령 1호에도 보면요. 국회가 정치 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 활동을 정지시켜버리면 계엄 해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해서 이제 계엄령을 발동해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국헌문란 목적이다.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국회 관련 각종 자금 완전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 내용은 국회에 대해서 자금을 차단한다는 것은 국회를 이제 무력화시킨다는 얘기고. 그럼 국회가 무력화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
근데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 편성을 하라. 이런 지시를 이제 대통령이 했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자의적으로 했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불리가 좀 나눠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포고령이 1호랄지 네. 아니면 국회 해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네. 앞으로 뭐 내란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재판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절차와 그리고 탄핵 과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다투어질 것이다. 또 탄핵 관련해서 돌아오는 심판 기일에 네. 김용인 전 장관 증인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아마 국회 측에서 집요하게 아하. 누가 작성했냐 물어볼 겁니다. 아마. 네. 지금 다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까지 좀 같이 짚어주셨어요. 헌재 다음 변론 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 안 물어보겠느냐라는 것까지 같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잠깐 조금 전 속보로 나갔던 부분이 있죠.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 관련해서 공수처 조사 어렵다라는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오늘 오전 10시 말고 어제 오후 2시에도 조사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어요. 한국일보 6면 같이 볼까요? 윤 말할 게 없다. 공수처 조사실 강제 구인 검토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또 거절하면서 한 얘기가 말할 게 없어요 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안 간 건데 오늘 오전 10시도 여전히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여기 제목에 강제 구인 검토입니다. 김수민 의원님, 공수처에서 강제 구인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계속 소환에 불응을 한다면 이것을 네.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 어쨌든 강제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검토를 할 것이고 직접 구치소를 방문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강제 인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다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다만 이제 공수처 측에서도 알고는 있을 것이 어차피 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염두에 두고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차피 진술 안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하. 라고 보여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서 불응한다는 측면은 이거 분명히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공수처 말고 다른 데에서 조사를 하면 과연 응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또 검찰 수사가 또 남아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핑계를 대서 이 진술을 거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수처 조사를 계속해서 불응을 한다고 한다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또 하나 이 주목해야 될 부분. 이 구속기한이 20일인 거죠. 구속기한 20일 공수처 열흘 그리고 검찰 열흘 조사를 하기로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면 친정인 검찰에 가서는 조사에 응할 것이냐라는 여부도 같이 좀 봐야 된다라고 콕 집어서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